그냥 막 대응했다가 정말 범죄가 돼버릴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경찰 조사를 못 받으면 큰일 난다. 정말 예상치도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홍대겸이라고 하고요. 강사고 그리고 또 유튜버까지 이제 쓰리잡이 됐습니다. 경기도권의 모 경찰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의뢰인은 사고가 났고요. 정황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근데 그 경찰 조사에서 유도신문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조사를 확인해 보니까 다 조치가 인정된 거예요. 빼박. 근데 그분은 되게 억울한 거예요. 자기 이런 의도가 아니었다. 질문도 이게 아니었다. 그 다음 또 경찰 조사가 한 번 더 있었을 때 그때 같이 제가 동석을 했죠. 기존에 있었던 진술들을 이제 하나씩 다시 한번 좀 번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질문을 듣고 그에 대한 대답을 하는데 경찰분이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인데 하대하듯이 막 뭔가 범죄자 대하듯이 막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위축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맞잖아요, 그거 맞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유도신문 하는 거예요. 보통 질문은 어떻게 되냐면 어떤 일이 있었나요? 경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쭉 이렇게 설명해야죠. 그게 아니라 그때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된 거죠, 맞죠?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도신문이죠.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었어요, 예전에. 정말 그래서 억울한 일이 많았는데 아무튼 그런 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이제 브레이크를 하고 주의를 환기시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조사가 끝난 다음에 조서를 확인하는데 거기에 질문이 분명 저도 들었잖아요. 정말 좀 디테일하게 대답을 했는데 그걸 아주 심플하게 두 줄짜리 질문에 네 맞습니다 라고만 써놓은 거예요. 저희는 절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때 조서 과정에서 수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동석해서 그나마 제가 그거를 짚었기 때문에 다행이지, 그게 아니라 혼자 받았다? 절대 이런 거를 볼 생각도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유죄의 증거로 쓰이고 나중에 그때 그게 아니었어요 라고 해버리면 그게 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진술을 번복하니까 내 진술 자체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조서부터 정말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우리 경찰, 검찰을 통해서 뭔가 형사로 진행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형사사건이라고 해요. 보통 경찰이 전화가 왔다면 이거 형사사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고소하고 아니면 처벌하고 이런 과정이 다 형사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일반 사인들끼리 하는 그런 분쟁들, 이런 것들이 민사사건이죠. 그러니까 그 외에는 민사라고 보시면 무방합니다. 일단 경찰에서 전화가 왔다? 크게는 두 가지 상황인 거예요. 첫 번째 상황은 누군가가 나를 고소해서 내가 피혐의자가 되거나 피고소인이 됐다. 자, 그러면 나는 이제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 일단 전화가 옵니다. 두 번째는요, 정반대로 오히려 나는 몰랐지만 내가 어떤 사기 사건의 피해자였다? 그래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건에서 내가 참고인이다. 그래서 전화가 오는 경우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가지가 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범죄 때문에 내가 고소가 됐는지를 무조건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게 무조건 1번이에요. 자, 그래서 보통은 경찰이 전화 혹은 문자로 연락이 옵니다. 그때 경찰한테 꼭 물어봐야 돼요. 제가 무슨 범죄 때문에 아니면 어떤 혐의 때문에 제가 지금 출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꼭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명확하게 모를 수가 있어요. 어떤 죄라고 하는데 나는 그런 죄를 한 적이 없는데, 이럴 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럴 때는 일단 시간을 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고소장의 내용을 한번 확인해보고 내가 다시 출석에 응하겠다라고 답변하시면 돼요. 그걸 보고 나서 내가 이런 거에 연루됐구나 라고 아셔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요,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는 얘기를 하신 다음에 그 변호사님과 얘기를 통해서 날짜를 잡자, 이렇게 시간을 끌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보통 시간을 끄는 게 중요한 거고요. 일단 고소를 당했으면 지금부터는 정말 발언 하나하나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경찰이 전화가 왔을 때 거기서 어떤 발언을 했다? 이것도 사실은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당연히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범죄가 될지 말지는 사실은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겁니다. 정말 준비 없이 그냥 막 대응했다가 경찰이 내가 한 일이 정말 범죄가 돼버릴 수도 있어요. 좀 천천히 사건의 진위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자, 그래서 경찰 조사를 못 받으면 큰일 난다. 예상치도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 경찰이 전화가 옵니다. 경찰 조서 일정을 잡기 위한 거예요.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일정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날짜에 출석을 하게 되죠. 근데 정말 부득이 출석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미리 연락을 하면 돼요. 안 갔다고 큰일 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요. 우리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은 아무런 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미루셔도 되고요, 충분히. 저는 시간을 좀 벌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건의 지위도 파악해야 되니까. 그 일정에 만약에 출석을 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 자, 그러면요, 처음에는 진술 거부권을 고지받습니다. 자, 진술 거부권이라는 것은 형사상 불리한 진술은 얘기 안 해도 돼, 이런 거를 고지를 받아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아, 나 피의자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게 고지가 없다? 그러면 그냥 참고인이거나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경찰 조사가 진행됩니다. 경찰 조사는 빠르면 한두 시간, 길면 8시간? 알 수가 없습니다. 경찰은 한 번 이렇게 출석을 했을 때 이 서면들을 다 써내기 위해서 최대한 많이 열심히 조사를 하죠. 그 다음에 어떨 때는 8시간이 넘을 수도 있고요. 밤샘 조사도 가능하다. 그래서 가끔 정치인들 보면 밤샘 조사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날 하루에 조사를 다 해야 돼서 그래요. 자, 그게 끝나고 나면 중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조서를 우리한테 프린트해서 보여줘요. 한번 검토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야 됩니다. 이걸 보면서 아, 이런 지문에 이렇게 대답했네, 뭔가 불리한 진술이 있다, 아니면 뭔가 이건 애매하다, 그러면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수정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얘기했나요?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확인을 다 마쳤다. 그럼 마지막에 도장을 찍습니다. 동석한 변호사도 도장을 찍고 진술한 피의자들도 다 지장으로 다 찍어요. 간인까지 전부 다 합니다. 간인 한 번만 안 돼도 무효인 서면이기 때문에 다 해야 돼요, 일일이. 그러면 이제 경찰 조사는 끝이 나는 거죠. 경찰 조사는 보통 한 번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정말 복잡한 사건이라든지 또 다른 혐의가 있다든지 그러면 2차, 3차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이거는 진짜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은 꼭 명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요, 제발 아무 준비 없이 가지 말자입니다. 제발 준비를 꼭 하세요. 제발요. 부탁입니다. 막연히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사건의 진위도 모르고 경위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말을 던지게 돼요. 내가 한 말이 경찰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적습니다. 이게 경찰 조서거든요. 보통 일반인들이 착각하는 게 여기서 경찰과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하는데, 대화를 나누려고 가서 조사를 받는 게 아니라 경찰은 이 글을 쓰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되고요. 그게 그냥 끝까지 진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자. 변호사로서 동석을 하다 보면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냥 경찰은 질문을 하고 피의자는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면 돼요. 피의자들은 좀 억울한 면들이 있겠죠. 그래서 물어보지 않은 얘기도 막 해요. 근데 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뭔가 논리적인 모순이 생기기도 하고 안 좋은 상황들을 계속 맞게 돼요. 딱 질문에만 대답을 딱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유도신문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실은 경찰들도 유도신문을 원래 하면 안 되지만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죠? 라고 했을 때 그건 맞지만 하면서 막 뭔가 막 억울해서 설명해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걸려든 거예요. 당하지 않기 위해서도 일단 질문에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답은 간결하게 하셔야 돼요. 간결하게.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객관적 사실 위주로만 대답을 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억울한 마음이라든지 그런 거를 꼭 표출하고 싶어요. 꼭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경찰은 하소연을 들으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아무리 하소연해봤자 효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관적인 자기의 생각, 확실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같아요 라고 막 얘기했다가 오히려 이에 반하는 증거가 제시되면 내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의심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 억울함은 변호사한테 얘기하세요. 변호사가 의견서를 반영해서 써드릴 겁니다. 자, 일단 강압수사라는 거는 사실은 오늘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긴 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댓글을 남기시는 것들은 본인의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강압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닐까? 일단 생각해 봅니다. 예전처럼 막 고문, 폭행 이런 건 절대 없어요. 근데 간혹 이런 경우 있습니다. 경찰관이 괜히 반말을 탁탁하면서 너 이거 맞지? 그래서 나이가 좀 어리다 싶으면 반말하면서 이렇게 유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피의자로 조사받는 상태에서는 마음이 굉장히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굉장히 의례지비가 됩니다. 그런데 경찰이 그런 식으로 반말을 하면서 한다? 그러면 왠지 거기서 뭔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그런 고백 같은 걸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뭔가 강압적으로 느끼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때는 사실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사실 변호사 동석이죠. 변호사의 역할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변호사라는 그 직업 자체가 최초에 어떻게 설계된지 아세요? 국가와 국민이 있습니다. 국가는 공권력을 갖고 있어서요, 일단 권력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거에 대항할 힘이 없죠. 그래서 국민들 편에서 국가랑 제일 일선에서 싸워줄 수 있는 직업을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변호사라는 직업이거든요. 딱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경찰은 국가죠. 국가가 뭔가 강압적으로 뭔가 하려고 했을 때 이거를 방어하는 직업이 사실 변호사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동석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변호사가 동석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말을 좀 아끼셔야 됩니다. 사실은 무서운 분위기라고 해서 술술 뭐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간결하게만 얘기하고 기억이 안 나면 기억이 안 난다고 해버리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조사라는 건 또 받을 수 있거든요. 막 얘기 못한 게 있다면. 그래서 최대한 그냥 굳이 말을 많이 하지 마시고 단답형으로만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나마 대응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잠깐 화장실 갔다 와도 될까요? 라고 한번 브레이크를 걸어줘요. 아는 변호사가 있으면 그때라도 전화를 하시면 돼요. 조언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끌려다닐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 꼭 드릴게요.
변호사 선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부당하게 고소됐다고 한다면 그때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뭔가 행위가 있고 이게 혐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의심이 든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됩니다. 변호사가 동석하면 좋은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심리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안정이 되고요. 변호사가 옆에 있으면 경찰들은 강압적인 그런 어투로 말할 수 있을까요?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 못해요. 둘만 있으면 몰라도. 두 번째로 경찰 조서를 확인할 때 변호사가 꼭 그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찰 조서는 재판으로 가고 재판의 증거로 다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조사를 마치게 되면 그래서 이 조서를 한번 피해자한테 보라고 해요. 그때 변호사가 꼭 하나씩 다 짚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고요. 그런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런데, 세 번째로 변호사 옆에 있으면 수사의 흐름을 딱 알 수가 있어요. 조사를 쭉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경찰이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수사를 하고 이런 방향으로 이런 걸 입증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각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들으면 그 다음에 조사가 끝나고 나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을 하거든요. 나중에 그 제출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그때 들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변호인 의견서를 쓰게 됩니다. 어찌게 됐든 변호사를 선임하는 편이 훨씬 더 권익구제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적으로 위축이 됩니다. 저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찰이 뭔가 요구하는 거에 다 빨리빨리 막 대응하려고 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요, 경위를 파악하고 조언을 받고 그 다음에 임해도 늦지 않습니다. 결국 경찰 조사는 우리가 협조를 하는 거지 우리가 꼭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시고요. 경찰이 전화가 온다. 일단 어떻게든 조력을 받으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훨씬 더 좋고요. 경찰 조사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준비 좀 하시고 대응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달렸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